자, 화면에 보이는 회로를 보겠습니다. 이 회로는 7개의 저항, 하나의 전화번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회로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회로를 해석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계산한 부분과 스파이스로 계산한 부분이 똑같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스파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회로를 해석을 해주는데 스파이스가 큰 힘을,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이런 단순한 저항 문제가 아니고요.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와 같은 능동소자, 전압에 대해서 전류가 선형이 아닌, 직선이 아닌 지수함수 같은 복잡한 형태로 변형될 때 이러한 회로 이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하는 고마운 소프트웨어가 스파이스가 됩니다. 우리는 퀵스파이스를 이용해서 이 회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보면, 여기에 있는 거 보면 빨간색으로 보죠. 자, 여기에 있는 회로는 이미 퀵스파이스로 계산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로 문제 풀기 전에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죠. 여기 전압이 5V, 여기 전압은 3V, 여기 전압은 0.5V. 여기 전압은 얼마예요? 접지 0V로 되어 있으니까 따라가면 0V. 여기도 0V, 0V, 0V. 여기도 0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따라가면 여기는 당연히 5V일 거고요. 여기는 3V. 우리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선으로 연결되는 다 3V고 여기는 다 0.5V입니다. 여기는 전압이 약간 낮은데 250mV만큼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계산을 할 텐데 이러한 계산은 일단 퀵스파이스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손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린 회로를 한번 보면 이게 퀵스파이스죠. 여기에서 우리가 회로를 다 그린 다음에 Calculate Device를 누르면 전압이 얻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압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또 궁금한 거는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넘트 컴포넌트 가보면 우리 저항을 갖다가 저항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압을 구하고 싶으면 프로브를 갖다 두면 됩니다. 예전 버전에서는 프로브스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새로운 쿡스파이스에서는 디바이스라는 항목에 프로브가 있습니다. 여기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면 볼티지 프로브도 보이고 커런 프로브도 보이죠. 이 중에서 우리는 전류를 측정하고 싶으니까 커런 프로브를 가지고 옵니다. 자, 가지고 오는데 이 커런 프로브를 보면 화살표가 하나 보입니다. 이 화살표. 이 화살표는 전류의 방향. 그러니까 지금 이 장치는 커런트 프로브, 전류를 측정하는 프로브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항이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으면 회로를 끄는 다음에 이 전류계를 갖다 두면 됩니다. 회로를 왜 끊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운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압계하고 전류계, 커런 프로브하고 볼티지 프로브를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이 차이점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 프로브인데 얘는 전압을 측정하는 프로브입니다. 이 전압을 측정하는 프로브는 병렬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회로에 손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갖다가 측정하면 됩니다. 전압은 정기적인 높이이기 때문에 두 지점 전압만 우리가 측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선하고 검정색 선을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위치에 물려서 측정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전압계하고 다르게 이 전류계는 흐르는 전류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회로 속으로 들어가서 그 흐르는 전류의 값을 내가 받아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류 측정을 하려면 회로를 반드시 끊고, 그리고 전류 흐름을, 전류라고 하는 거를 측정을 하는데 전하의 흐름을 우리가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직렬로 측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도 내가 전류 측정을 싶으면 회로를 끊고 커런 프로브를 갖고 오면 됩니다. 갖고 와서 컨트롤 R 눌러서 방향을 이제 바꾼 다음에, 보통 이 전류계의 방향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잡아요. 근데 그건 쉽게 알 수 있는 게 전압원이 5V 걸려 있는데 위에가 5V고 밑에는 0V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전류 프로브도 동일하게 전류 방향하고 똑같게 연결을 했습니다. 볼티지 프로브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얘를 한번 계산해 보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까지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위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류계를 넣으면 전류를 손쉽게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기본으로 놓고 우리가 답을 비교하면서 회로를 해석하면 더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이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면, 자, 그럼 우리가 이거 해석을 해야 되는데 회로 해석할 때는 우리가 해석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한테 이제 강조한 부분은 회로 해석할 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일단 반드시 써야 되는 게 KCL, KVL, 옴. 자,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회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KCL, 두 번째 KVL, 세 번째 옴. 이렇게 쓰더라도 문제 없고요. 나는 KVL 먼저 쓰고 싶다고 하면 KVL 쓰고 KCL 쓰고 옴 쓰더라도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옴 법칙 먼저 쓰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 여러분 마음이고, 중요한 거는 회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KCL, KVL, 옴 법칙을 먼저 다 써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가제한 개념도 배웠는데, 우리 회로 문제를 풀 때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등가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등가장은 equivalent register라고 해서 실제 저항이 하나는 아니지만 전체 시스템을 하나의 저항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보면, 자, 이 회로에서 저항이 여기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2 더하기 2가 돼서 전체는 4옴이다 되어 있고, 이 4옴을 보니까 R5에도 똑같이 4옴이 보이잖아요.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회로는 손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아주 쉬운 저항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가 저항으로 아주 쉽게 풀 수 있게 배치가 되어져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저항이 이제 직렬인 경우는 그냥 더하면 되는데 병렬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렬인 경우. 자, 요 그림에서 따봐서 병렬 저항을 한번 보면 저항이 4옴이 하나가 있죠. 4옴이 하나가 있고 그 옆에 등가 저항이긴 하지만 4옴이 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등가 저항으로 생각하려면 4옴, 4옴 함께 생각해야 되고,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병렬인 경우는
저항값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죠. R equivalent를 계산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게, 자, 여기서 역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4옴의 역수는 얼마예요? 4분의 1옴이 되고, 또 4옴의 역수는 4분의 1이 됩니다. 이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2가 되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등가장은 얼마예요? 4를 2로 나누면 되니까 2옴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역수치하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마치 이제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자, 병렬인 경우 등가장 값은 분모는 두 개를 더하고 분자는 두 개를 곱하면 된다. 이걸 외우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병렬 저항의 등가장 공식 혹은 합성 저항 공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항 값이 두 개가 똑같은데 병렬이 되면 저항 값을 반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결과고요. 자, 그러면 이 전체 저항이 얼마가 났습니까? 여기가 2옴이 났죠. 2옴이 났는데 보면 10옴하고 2옴이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12옴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직렬 연결이 맞나? 이렇게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전류를 직접 흘려주면 됩니다. 전류를 흘렀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갈라져요. 갈라져서 직렬이 아니고 얘가 이제 이 두 저항 R5하고 R6 저항은 병렬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류를 가상으로 흘렀을 때 그 전류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 회로는 병렬로 구성됐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등가장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등가장으로 보면 이 4옴하고 4옴 저항 합친 게 어떻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얘를 이렇게 2옴짜리 저항 하나로 쓸 수 있죠. 이 복잡한 선형 시스템을 단 하나의 저항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게 뭐라고요? 등가장의 개념입니다. 등가장의 개념이라서 15옴으로 전류가 흘렀는데 그 전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2옴으로 분리되는 거 없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10옴과 2옴은 직렬 연결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옴하고 8옴 있으면 얼마예요? 얘도 12옴이죠. 그러니까 아마 편하게 하려고 그랬겠지만 여기 12옴, 이쪽에 또 12옴, 이게 똑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 이제 요걸 다 합친 등가장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등가장은 저항이 이제 같으니까 같은 경우는 12옴을 어떻게 하라고요?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6옴이 되나요? 6옴. 자, 6옴이 되니까 요 6옴은 또 어떻게 연결됩니까? 4옴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죠. 이 6옴이 4옴하고, 자, 얘가 이제 6옴이니까 요 6옴이 4옴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 6옴이 4옴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연결은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자, 이걸 우리가 한번 보면 4옴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 이쪽으로 전류가 막 분리가 복잡하게 되겠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 전체를 하나의 등가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여기로 들어갔다가 똑같이 이쪽으로 나오니까 자, 여기에 있는 전류는 분리되지 않고 4옴하고 6옴을 따라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두 개를 합치면 직렬이기 때문에 4하고 6 하면 전체 저항은 15옴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따라서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V 꼴 R이기 때문에 I는 얼마예요? V를 R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V 값은 얼마예요? V 값은 우리가 5V를 걸었죠. 그러니까 이 5V를 저항 얼마로 나눠야 됩니까? 10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럼 얘는 0.5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단위입니다. 전류의 단위는 뭐예요? 자, 암페어라고 꼭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압은 뭘로 썼습니까? 볼트로 썼고 저항은 옴으로 썼죠. 옴으로 썼죠. 자, 그렇기 때문에 표준적인 단위, 기준 단위를 썼기 때문에 전류의 단위를 말할 때도 암페아, 기준 단위인 암페아라고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로를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단위입니다. 단위. 근데 이 단위가 틀리면 값이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단위를 쓸 때, 자, 밀리암페아도 쓰고요. 암페아도 쓰고, 밀리암페아보다 작은 마이크로 암페아도 씁니다. 얘가 얼마씩 달라요? 1000만큼 다릅니다. 얘도 1000만큼 달라요. 그러니까 단위를 잘못 쓰면 답이 1000만큼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위를 쓸 때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가 흐르는 게 이제 0.5A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맞는가 한번 보면 우리 스파이스 결과랑 비교해 보면 0.5A가 흐르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기 한번 본다면, 자, 0.5A가 여기 흐르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여기 전압 얼마가 걸릴까요? 그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게 여기 전체 등가장이 얼마라겠습니까? 등가장이 6옴이었잖아요. 6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옴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옴 법칙을 쓰면 V 꼴 IR이니까 I가 얼마였습니까? I가 0.5A만큼 흘렀죠. 저항은 얼마예요? 6옴입니다. 그럼 얘는 3V만큼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V. 자, 여기가 그럼 얼마가 걸렸다는 거예요? 3V만큼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답을 알 수가 있는 게 여기가 3V고 밑에가 0V니까 실제 이 전이차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V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자, 여기 3V가 걸렸으니까 나머지 2V가 여기 걸리겠죠. 근데 여기 보면 2V 없는데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2V는 어떤 뜻입니까? 전압의 차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접지 기준으로 해서 여기 전압이 5V라고 하는 거지 이 저항 양끝 기준으로 해서 5V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접지 기준에서 0V, 접지 기준에서 3V. 그러면 이 양쪽에 걸리는 전압은 5 빼기 3에서 2V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 회로에서도 이쪽 왼쪽 오른쪽 편에 있는 게 3V 걸렸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 저항에는 2V가 걸리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해석을 해나가면 어떤 위치에 있든 전압과 전류를 옴 법칙 혹은 KCL, KVL로 답을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등가 저항으로 회로 해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하고자 할 때는 사람과 같은 직관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체계적인 방법론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요 회로 한번 보죠. 요 회로에서 보면 이 노드 전압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노드 전압. 노드 전압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데 노드 전압이라고 할 때 이 노드는 이 회로 소자가 만나는 점입니다. 이 점을 노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회로를 보면 노드는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붙이면 V1, V2, V3, V4, V5 이렇게 순차적으로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노드 전압을 먼저 정의해서 회로를 해석하고자 하는 방법이 노드 전압법입니다. 그 노드 전압을 적용을 하면
당연히 전압, 그 위치에 전압을 정했기 때문에 KVL을 적용한 게 되죠.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KCL, KVL, 옴의 법칙을 순서에 관계없이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드 전압법에서는 그 소자가 만나는 위치인 노드에 전압을 강제로 부여를 해서 그 전압을 구하는 방법이 이제 노드 전압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KVL을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하지 않았던 옴의 법칙,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KCL, 얘를 정의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외에도 루프 전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루프 전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루프 전류라 하는 거는 회로기 때문에 시작했으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걸 루프 전류를 하는데 이 루프 전류를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로인 경우는 루프 전류가 이렇게 세 개가 생기네요. 그래서 이 각각을 I1, I2, I3 이렇게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류가 한 바퀴 온전하게 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저절로 KCL을 적용한 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완전하게 풀기 위해서는 옴의 법칙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KVL을 적용을 하면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논의했던 것처럼 KCL, 옴의 법칙, KVL을 어쨌건 적용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프 전류를 사용하면 이런 방식으로 연립 방정식을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드 전압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KVL, 옴의 법칙, KCL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하면 뭐 등까지 하는 거 편하지만 루프 전류도 편합니다. 이 경우를 살펴본다면 루프 전류는 변수가 딱 3개가 나와서 더 간편하고 이 노드 쪽은 변수가 5개나 나오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루프를 이해하려고 하면 선의 연결성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좀 귀찮아요. 귀찮기도 하고 컴퓨터한테 이걸 시키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좀 편하게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할 때는 노드 전압법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노드 전압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퀵스 같은 이 스파이스가 사용하는 표준적인 방법론이 이 노드 전압법이 됩니다. 이 노드 전압법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노드 전압법. 노드 전압을 정의해서 이 노드 전압을 구하면 답이 풀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떻게 할까? 한번 보면 자, 노드 전압법을 적용하려면 우리 앞에 살펴본 대로 노드를 정의해야 되겠죠. 노드의 전압 여기를 V1 V2, V3, V4, V5.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노드 전압을 정의를 했습니다. 노드 전압을 정의했어요. 자,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우리가 뭘 한 겁니까? KVL을 적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옴 법칙. 옴을 적용하는 겁니다. 옴 법칙 적용하기 때문에 옴 법칙은 V 꼴 IR이니까 저항은 이미 알려진 거고 전류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전류를 정의를 합니다. 근데 전류 정의할 때 조심할 거는 저항의 기준 방향, 저항에 이제 옴 법칙을 적용할 때 전압과 전류의 기준 방향이 있습니다. 전압이 이렇게 걸리면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 전압이 이렇게 걸리면 전류가 흐른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옴 법칙의 기준 방향입니다. 여기 따라서 전류를 다 정합니다. 이렇게 정하면 되는데 특히 이제 전압원의 경우는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거꾸로. 전화번호는 저항하고 다르게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저항을 위한 기준 방향을 뒤집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변수를 정의하면 편하겠죠. I1, I2, I3, 그다음에 여기 I4 할까요? 여기 I4, I5, I6, 그다음에 I7, I8.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했는가 하면 옴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옴 법칙 적용하면서 뭘 정했습니까? 전류를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노드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소자들이 이제 연결된 거니까 노드도 찾을 수가 있었고 이 노드에 붙어 있는 소자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자에 대해서 옴 법칙 적용하기도 이제 수월하죠. 그리고 여기 살펴보면 얘는 이제 전압원이니까 이 경우는 옴 법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요 V1이 5V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1은 미지수일까요? 미지수가 아닐까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미지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뭐예요? V2, V3, V4, V5라고 하는 이 노드 전압만 구하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쓰지 않은 게 뭐예요? 자, 전류에 대한 법칙이니까 KCL을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KCL을 적용해주면 자, 우리는 회로 해석법에 기반이 되는 KVL, 오음의 법칙, KCL을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고 이런 방법론은 알고리즘으로 구현하기도 쉽고 그렇다 보니까 컴퓨터한테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시키기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퀵스파이스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직관적으로 풀 때는 등가정으로 푸는 게 좋겠지만 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스파이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노드 전압법도 익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옴 법칙부터 한번 정의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I1은 옴 법칙 적용할 필요가 없고 여기 I2가 있는 저항 R1에 대해서 한번 정해보면 I2는 자 V1 빼기 V2를 4로 나눕니다. 이거 어디서 나누는가 하면 VR이잖아요.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의 저항 얼마예요? 4옴이죠. 그대로 4 써줬고 그 다음에 여기 V가 있는데 이 V는 플러스 쪽의 전압 빼기 마이너스 쪽의 전압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쪽의 전압은 V1만큼 할당이 되어져 있고 V2 전압은 당연히 V2만큼 할당되어 있고 누가 플러스예요? V1 쪽이 플러스고 V2 쪽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부호가 어떻게 된 거예요? V1은 플러스, V2는 마이너스라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i3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i3는 어떻게? i3는 플러스가 누굽니까? v2가 이번에는 플러스네요. v2가 플러스고 v3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네요. 그럼 내가 어떤 저항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습니까? 15옴 저항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죠. 그래서 i4에 대해서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i4에 대해서도 v2 쪽은 플러스고 이번엔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V4 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V4 쪽이 마이너스가 돼서 자 얘를 어느 저항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어요? 4옴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I5에 대해서도 정해보면 플러스 쪽은 V4가 되고 마이너스 쪽은 없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표시를 꼭 해줘야 되는 게 접지를 표시를 해줘야죠. 그래서 접지는 항상 0V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해보면 V4에 대해서는 빼기 0. 그러니까 접지 쪽이 마이너스니까 접지 쪽은 마이너스로 해놓고 이 저항은
8옴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6에 대해서는 자, 위에 플러스 전압은 V3, 밑에 마이너스 전압은 접지.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I7에 대해서도 계산해보면 이 I7에 대한 계산은 플러스 쪽은 V3, 마이너스 쪽은 V5 저항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2옴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I8을 보면 I8은 플러스 쪽은 V5 마이너스 쪽은 적지. 그래서 2옴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다 어디에 대해서 정의한 거예요? 오hm 법칙을 이용해서 정의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하지 않았던 KCL을 적용하는데 이 KCL은 적용할 때 노드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노드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드 보면 V1이라는 노드가 있죠. V1이라는 노드. 이 노드는 어떻게 됩니까? I1하고 I2는 같다는 조건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건 어디서 정의한 겁니까? V1이라는 노드에 대해서 정의를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V2라는 노드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여기 V2 노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I2는 들어오면 I4로 갈라지고 얘는 또 I3로도 간다는 게 되고요. 그 다음 얘는 어떤 노드에 대해서 정의했는가 하면 V3라는 노드, V2라는 노드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V3라는 노드에 대해서도 정의할 수 있으니까 이 노드에서 정의하면 I3가 들어왔는데 얘는 어디로 갔습니까? I6하고 I7으로 갔죠. 얘는 어떤 노드? V3라는 노드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V4라는 노드에 대해서도 한번 정의를 해보면 얘는 I4가 들어와서 I5가 그대로 나갔습니다. 얘는 V4에 대해서 정의한 거고 마지막 V5 노드에 대해서 정의하면 I7이 들어와서 I8으로 나갔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다 풀어주면 되는데 얘는 전류만 있죠. 전류만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전압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I1, I3, I4, I5, I6, I7, I8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조심할 부분은 자, 여기에 있는 I1 쪽은 얘가 저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어넣을 거는 없는 거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전압 5V가 이제 나타나는 계산을 하면 됩니다. 뭔가 하면 이 I1이라고 하는 값은 사실은 요 I2라는 값과 같으니까 이걸 대입을 하면 I1은 뭐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I2랑 같은데 I2는 뭐예요? 5 빼기 V2를 4로 나눈 게 됩니다. 그래서 I1하고 I2, V2의 관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계산하는 이런 방정식은 연립 방정식입니다. 연립 방정식이니까 이 연립 방정식이 풀리는가 보려면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까? 이 연립 방정식이 미지수의 개수하고 해의 개수가 이제 같은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만든 연립 방정식이 풀리는지 풀리지 않는지 확인하려면 방정식 개수와 미지수 개수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그럼 먼저 미지수 개수부터 볼까요? 자, 이 미지수는 어떻게 정했어요? 노드 전압으로 정했죠. 노드 전압은 몇 개였습니까? 5개이긴 한데 여기에 있는 V1은 5V라는 걸 우리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미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V2, V3, V4,
V5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미지수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얻은 방정식은 몇 개였습니까? 방정식 개수를 보면 자 여기 그림에서 여기부터 이제 출발하니까 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I1이라고 하는 쪽은 전화번호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옴의 법칙으로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초록색 쪽에 놓지 않고 KCL로 했던 이 파란색 쪽에 두긴 했는데 실제 이제 미지수를 연립을 할 때 이 I1과 I2라는 관계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있는 거는 이쪽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작점이 I2, I3 이렇게 쭉 가서 IA까지 갔는데 원래는 이게 저항이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I1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없고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KCL을 통해서 I1하고 I2의 관계를 이제 엮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I1이라고 하는 거는 I2라고 하는 전류와 이제 똑같다는 건 알지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미지수로 삼았던 I1은 I2랑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지수가 아니고 전화번호로 인해서 전화번에서 다른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로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정식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몇 개 있습니까? 여기 1, 2, 3, 4 이 네 개가 있으니까 실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방정식은 몇 개예요? 방정식은 KCL로 구한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으니까 모르는 거 4개, 그 다음에 방정식 4개니까 얘는 풀릴 수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전류에 대한 관계를 설정하긴 했지만 옴 법칙, 초록색으로 쓴 옴 법칙 부분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다 노드 전압에 대한 관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컴퓨터로 풀면 답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컴퓨터 입장에서 이제 푼다고 했을 때는 노드 전압을 이용하면 아주 손쉽게 풀 수 있다. 노드 전압을 정의하면서 KVL을 사용을 하고 각 노드에 연결된 소자의 전압 전류 관계를 엮으면서 옴 법칙을 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지 않았던 KCL, 그 선을 따라 흐를 때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가 똑같다 하는 KCL을 쓰면 된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한 가지 이제 조심할 점은 전화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화번은 저항은 없기 때문에 옴 법칙으로 전압과 전류를 연결하는 쪽에 쓰이지는 않지만 KCL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옴 법칙으로 정한 전류하고 연관성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I1이라고 하는 미지수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사용됐기 때문에 실제 노드 전압을 구하기 위한 미지수를 위한 방정식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어서 방정식 개수가 이 미지수 개수하고 하나 더 많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계산해 보면 딱 들어맞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